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고요. 8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 잠깐 있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저는 원래 시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시아버님이 사별해 혼자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위로는 5살 많은 누나가 저희 남편에게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래도 무뚝뚝한 시아버님보다는 누나가 더 많이 의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아버님이 재혼을 하신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는데요. 저에겐 없던 시어머니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에 불화가 시작되었어요. 저에게 새로 생긴 시어머니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결혼한 시점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랑 남편이랑 회사에서 만났어요. 2년 사내 연애 끝에 결혼한 케이스였죠. 그리고 결혼 1년 반 만에 첫째 딸을 가졌고 딸애를 낳고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둘 때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아쉬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손이 시누이인 형님이 아이 때문에 제가 일을 못하게 된 것을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올케 회사 그만둬서 서운하지? 나라도 일을 안 하면 우리 조카 봐줄 수 있는데 내가 별다른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은 아이 키우면서 맞벌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남한테 애를 못 맡길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형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형님이야말로 회사 일로 바쁘실 때 유나 제가 봐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우리 애까지. 난 올케가 내 동생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마음 알지? 그리고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민재가 속썩이면 그때도 바로 얘기하고 내가 아주 아작을 내줄 테니까. 형님도 참 우리 그이처럼 순하고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요. 저도 늘 형님께 감사해요. 이렇듯 저와 형님 사이는 무척이나 좋았어요. 거기에 저희는 시댁 친정, 형님네 저희 집 다 고만고만한 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가깝게 지내고 좋았죠. 맛있는 음식을 하면 나눠 먹기도 하고 밤에 살짝 만나서 야식도 먹고요. 그래서 다른 집은 몰라도 저희 집은 식구들끼리 다투고 불편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시댁이 저희 친정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빡빡한 편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 성품들이 다 좋다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에 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막둥이라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었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대기업에 다니셨다가 은퇴하셨고 그때 받은 퇴직금으로 재테크 하시면서 재산을 불리셨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 투자나 재테크를 참 잘하셨는데 최종 목표는 목 좋은 곳에 상가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시는 거였죠. 그렇게 저는 평범하면서도 무탈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육아 때문에 지치긴 했지만 아이 크는 맛에 웃고 울고 지냈어요. 그러다 제가 첫째를 낳고 2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을 즈음에 시아버님이 형님네와 저희 부부를 모두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날 생각지도 못했던 시아버님의 재혼 통보를 듣게 되었는데요. 새 어머니는 딱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더군요. 나이도 10살은 어리셨는데 20대 후반 백수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갑자기 생긴 시어머니도 놀랄 노자인데 없던 도련님까지 생기니 저는 물론이고 형님과 저희 남편도 그야말로 멘붕이 왔었죠. 그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홀로 지내시는 시아버님께 평생을 함께 하실 분이 생겼다는 건 자식으로서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어쩐지
팥째 엄마 같은 새 어머니가 정이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이 먼저 저희 부부에게 시아버님의 의사를 존중해 드리자고 하셨고, 저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썩 반갑지는 않았어요. 편견이고 선입견일 수 있지만 새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인상이 좋지 못한 것도 한몫한 부분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무리 제가 싫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없었고 이미 시아버님은 재혼을 선택하셨는걸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새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 노력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로 맞지 않아 고부 갈등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멀리하자는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새어머니는 결혼하면서 생긴 아들, 딸보다도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자기도 아들이 있어서 언제고 며느리를 볼 텐데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나? 솔직히 그 말도 저한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미리 연습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어머니 며느리가 맞아요.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재혼하셨으니 제 남편도 어머니 아들이죠. 어머, 그렇지? 나도 알아. 근데 좀 쑥스러워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나 좀 이해해줘. 내가 생긴 거랑 다르게 낯을 좀 가리거든. 그래서 그런가? 나는 아들, 딸보다 며느리가 더 편하네. 원래 집안의 여자들이 잘 지내야 그 집안이 화목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보면 알겠지만 나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야.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 우리 아저씨가 나랑 연애할 때도 며느리가 너무 막내딸처럼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 아, 그래요?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도 잘 부탁해. 근데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친정집이 그렇게 잘 산다며? 친정에 돈이 많아? 아니면 땅이 많아? 네? 아니, 내 말은 그냥 궁금해서. 가족끼리는 그 정도 프라이버시는 오픈할 수 있잖아. 친정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 건물이나 아파트도 몇 채씩 있는 거야? 아파트가 있으시긴 한데 건물은 아직 없으세요. 아직? 그렇다는 건 건물도 사실 계획이 있다는 거네? 어머나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말로만 듣던 금수저구나. 아, 그건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이미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뭐 나중엔 다 자식들 물려주시고 가시지 않겠어? 우리 며느리는 좋겠네. 그런 황금알 낳는 유산도 받고. 그럼 부모님 건물 사시면 나한테 꼭 알려줘야 해. 다른 게 아니고 축하 인사 드리고 싶어서. 나도 솔직히 좀 쑥스럽잖아. 나이 먹고 재혼한 게 자랑도 아니고 좋은 타이밍에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럴게요. 그리고 있잖아.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아들도 잘 부탁해. 아직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아들을 오냐오냐 키웠거든. 아, 네. 저는 그 말이 묘하게 수긍이 됐어요. 실제로 시댁으로 자기 엄마 따라간 시동생은 나이가 적지 않은데 취직할 생각도 없어 매일 방에서 게임만 했거든요. 말로는 그것도 돈이 된다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백수이지만 저는 시댁에 가도 시동생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처음엔 쑥스러워서 그러나 했지만 몇 달 지켜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새어머니는 재혼 후 머지않아 아주 노골적으로 형님과 저희 남편에게 다만 얼마라도 용돈을 받길 원하셨는데 뭐 솔직히 툭 까놓고 저희 시아버님이 수입이 별로 좋으신 편은 아니긴 했어요. 내가 정말 자식들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돼서 너무 유감인데 너희도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어느 정도는 용돈을 받고 계신 줄 알았어. 그런데 딸이고 아들이고 각자 벌 만큼 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시집장가 갔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었던 거야? 네, 그건 아니었는데 저희 아빠는 제가 드린다고 해도 싫다고 하셨어요. 당신 쓸 만큼은 버신다고. 아, 그야 네 아버지 성격이 그런 거지. 여태 그걸 몰라?
싫다고 해도 딱 통장에 꽂아주고 그랬어야지. 첫째인 누나가 그렇게 신경을 못 쓰니 남동생이 오죽해? 내가 정말 이 말까지는 네 아버지 자존심 상할까 싶어 너무 조심스러운데 네 아버지 수입으로는 우리 세 식구 입에 풀 칠하는 것도 어렵다. 사람이 맨날 쌀이랑 풀만 먹고 사니? 가끔은 고기도 먹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새엄마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건 부족한 생활비만큼 용돈을 줬으면 하시는 거죠? 그래, 그래도 누나라고 말귀는 잘 알아듣네. 니들이 각각해서 100만 원씩은 맞춰다오. 네? 100만 원이요? 어머, 우리 며느님 뭘 그렇게 놀라? 살림 안 해본 사람처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 솔직한 말로 100만 원도 빠듯하지. 마음 같아서는 둘이 100씩 200 맞춰달라고 하고 싶은데 나도 마음이 무질지가 못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동안 니들이 아버지 그냥 방치한 거 생각해서라도 50씩 매달 100만 원을 맞춰다오. 내가 나 혼자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 네 아버지 건강하게 집밥 챙겨드리고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갔고 내가 이래저래 아버지 위해서 쓸게. 그러세요. 그럼 제가 매달 70만 원씩 보내드릴 테니 올케네는 30만 원씩 보내. 그 정도는 괜찮지? 형님, 아무리 그래도 70만 원이나 매달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그냥 50만 원 할게요. 아니야, 올케네는 외벌이잖아. 둘째 낳으면 돈 나갈 것도 많고. 우린 맞벌이라서 괜찮아.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할 테니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미안해. 누나, 아니야. 누나가 뭐가 미안해. 내가 매번 미안하지. 어머, 남매 사이가 참 좋네. 보기 좋다. 그렇게 사이가 좋으면 우리 재승이도 좀 챙겨줘라. 아직 누나고 형이고 낯설어서 적응을 못하는데 니들이 먼저 다가가면 오직 좋니? 용돈도 좀 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니들 쇼핑하다 좋은 거 있으면 좀 사주면 애가 마음을 열 텐데. 차차 할게요. 저희도 갑자기 생긴 동생이라서요. 뭐 동생이 먼저 친해지자고 다가오면 몰라도 저희도 어렵네요. 대신 말씀하신 용돈은 맞춰서 드릴게요. 그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그리고 내가 용돈 달라고 했다는 건 너희 아버지한테는 비밀이다. 알잖아, 그 양반 자존심 빼면 시체라는 거. 분명 내가 니들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난리를 칠 거다. 그리고 어디 공사판 같은 데서 돈 벌어다 준다고 무리하겠지. 그러다 허리라도 삐끗하면 큰일이고. 안 그래? 너희 아버지 생각해서 이건 너희랑 나만 아는 비밀로 하자. 내가 알뜰살뜰 아껴서 쓸게. 고맙다. 그날 이후부터 저희와 형님네는 매달 1일 새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저희는 형님 덕에 매달 30만 원씩 보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생기니 부담이 되긴 했죠. 어쨌든 저희는 외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를 배려해 더 많은 돈을 부담하는 형님이 있어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아껴 쓰시겠다는 시어머니의 말과 다른 행동들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하더군요. 그 돈이 아까웠거든요. 그 돈이면 저희 아이들 소고기라도 더 사 먹일 수 있고 예쁜 옷도 사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노래하시면서 매주 홈쇼핑을 하셨고 거기에 전에 없던 차 한 대가 생겼는데 물어보니 시동생 차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재승이가 요즘은 취직을 하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없는 형편이라도 사줘야지. 중고는 믿을 수 없고 경차는 또 위험하니까 그냥 무난한 걸로 샀어. 그래도 우리 재승이 착해. 저도 다른 사람처럼 외제차 끌고 싶었을 텐데 그 차로 만족하잖아. 여기서 그 차는 SUV형으로 나온 제네시스였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아반떼 끌거든요. 그걸 본 순간 입꼬리가 바르르 떨리고 화가 났는데 그 뒤로도 망할 시동생 때문에 조용했던 시댁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구직 활동을 핑계로 차를 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돌더니 차 뽑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사고로 폐차를 시켰죠.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멀쩡한 남의 집 담벼락에 갖다 박아서 그 보상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사고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는데 몇 개월 조용하다 싶더니 사교뭉에 야금야금 돈을 빌리고 성인 오락실에 다녀 날려먹는 등
저 혼자 1억 넘는 사채빚을 만들었고 그 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매일같이 다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를 어떻게 하면 저 지경으로 만들어? 나 몰래 차 뽑아서 사고 쳤으면 반성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그것도 모자라 사채 빌려서 노름을 해? 무슨 얘가 노름을 해요? 그냥 오락실이죠. 그리고 얘가 오죽하면 나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데 돈을 빌렸겠어요? 나는 저 혼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것 같아서 그게 속이 터지는데 당신은 물어줄 돈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아, 당신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혼 안 했지. 뭐가 좋다고 내 새끼 찬밥 만들면서 결혼을 했나 몰라? 왜 말이 그렇게 돼? 내가 언제 내 아들 아니라고 했어? 사고 친 놈이 수습도 못하고 돈 달라고 하니까 한심해서 하는 소리지. 그게 그거죠. 당신 딸이나 아들이 똑같이 했어도 당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됐어요. 이럴 거면 그냥 갈라서요. 한 번 했는데 2번 못할까? 네, 저희 시아버님은 사별이셨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이혼 후 재혼하신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다는데요. 그건 좀 의외긴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 못지않게 그런 한심한 시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형님과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문제는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동생의 빛이었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이번에도 형님은 시아버님 때문이라도 당신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말렸죠. 누나, 언제까지고 그렇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 누나가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도 싫어. 근데 아빠만 중간에서 곤란하게 생겼잖아. 아빠 혼자 감당 못해. 그런데 감당을 왜 우리가 해? 사고친 그놈이 하고 그 엄마가 해야지. 남편은 새어머니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거기에 사고만 치는 한심한 동생은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형님은 시아버님 걱정에 마음을 굳히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8년째 붓고 있던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매번 힘든지만 형님에게 지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시아버님이 저희들을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니들 말은 안 해도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불렀다. 재승이 사고친 거 니들이 해결해 줄 것 없다. 니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집 내놨어. 집 팔리는 대로 재승이 빚 해결하고 우리는 돈에 맞춰서 이사할 생각이다. 아빠, 그래도 이 집은... 나도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한 거야. 네 엄마랑 살던 집이라 나도 끝까지 팔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쩌겠니? 재승이도 내 아들인걸. 그리고 네 새엄마도 내 식구잖아.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괜히 이 일로 니들 마음 불편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이 집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내가 특히 너 볼 면목이 없어.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네가 시어머니 좀 좋게 봐줘라. 시아버님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형님은 답답한지 한숨만 쉬시더군요. 하지만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엔 아무렇지 않은 미소만 맴돌았어요. 그렇게라도 자기 아들 빚을 해결할 수 있어 좋았던 건지 저도 슬슬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민폐를 끼친 시동생은 지도 양심은 있는 건지 몇 달은 또 지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했는데 그동안 친 사고 때문인지 그냥 그렇게 있는 게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지도 그렇게 지내는 건 답답했는지 이번에는 무슨 돈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를 샀는데요. 시어머니 말로는 그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한다고 했다더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배달 일을 하려면 그렇게 몇 천만 원이나 하는 오토바이가 필요한가요? 저는 그때도 벌써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고 소식 같은 건 들리지 않았는데 배달 일도 매일 나가는 게 아닌 시동생은 지 꼴리는 날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허세병이 돌았는지 지는 사업 체질이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찍찍 했는데 그냥 옆집 똥개가 지는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들을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아이 핑계로 시댁가는 일을 등한시했고 남편도 저한테 꼭 필요한 일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심심하면 저희 집에 불쑥불쑥 놀러를 오셨어요. 그도 그럴 게 너무 싫은데 살던 집을 팔아 저희 집이랑 더 가까이 이사를 오셨거든요. 말로는 애 키우는 저를 도와주려고 근처로 오셨다고 하는데 정작 오셔서는 애기 기저귀도 갈아주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저 커피 마시고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셨죠. 그리고 제가 필요해 뭐라도 사면 귀신같이 알고는 자기도 써보면 안 되냐고 했는데 솔직히 싫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외출한 척 하기도 했는데 아직 아기인 둘째 아들이 울어버리기라도 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상대해야 했죠. 그리고 그 즈음이 저희 친정에서 본격적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 알아보던 중이었고 옆에서 제가 친정엄마랑 통화하는 걸 듣던 시어머니는 눈빛이 변하더니 이것저것 사사건건 물어보고 참견하기 시작했는데요. 땡땡땡 동네는 안 돼. 거긴 너무 복잡하고 무엇보다 동네가 좀 후지잖아. 그래요? 그래도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저희 부모님은 좋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은 드려볼게요. 그래, 이왕 사시는 거 역세권이나 신도시 같은 곳이 좋지.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안 그래? 네, 근데 거기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돈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재벌이나 연예인 아니고 현금으로 건물을 사니? 다 조금씩은 대출받고 그러는 거지. 근데 뭐가 걱정이야? 월세 받으면 대출금 내고도 남는 게 얼만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건물을 매입하는 양 혼자서 이리저리 알아보시고 신이 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았죠.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사는데 자기가 신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시어머니가 복잡하고 후지다는 그 동네 10층짜리 건물을 매입하셨는데요. 건물 연식은 좀 있었지만 나름 위치도 좋고 가격대가 잘 맞아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왜 하필 그 동네냐고 입에 거품이라도 물듯 정색을 하셨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는데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오시던 시어머니의 방문이 뜸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아싸를 외치며 이대로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줄다 아예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에서 산 상가 건물을 보러 다니셨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마치 현황을 보고하듯 말씀하셨는데요. 예, 내가 그 니네 집에서 샀다는 상가 가서 쭉 봤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 특히 1층에 고깃집이랑 조개구이집이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좋겠어. 낮에도 제법 잘 되는데 밤에는 아주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러더라. 어머니, 거기 그렇게 자주 가보셨어요? 복잡하고 후져서 나쁘다고 하시더니. 뭐, 강남 같은 곳이랑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좀 의아했어요. 당신이 마음이 왜 놓이는 건지. 그때는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바로 시어머니의 진짜 속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개 쪽보다는 고깃집이 나을 것 같은데 거기 계약은 언제까지래? 사돈께서 건물 매입하셨으면 계약들 새로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계약서 안 쓴 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나저나 그 상가 건물은 얼마라니? 글쎄요. 저도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50억 정도 한다는 것 같았어요. 뭐? 50억? 니네 친정은 돈도 많다. 그럼 친정에 한번 물어봐라. 옆에 조그만 커피집도 있던데 이왕이면 거기도 같이 터서 좀 더 평수를 넓힐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 그 커피집 계약도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고. 네? 그건 왜요? 어머님이 왜 그게 궁금하신데요? 넌 내가 물어보라고 하면 네 하면 되지. 뭘 자꾸 따져.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따져 묻자 이번엔 자기가 짜증이 난다면서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감이 왔죠. 그 가게 자리를 언감생심 당신이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일부러 친정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손녀 손자 옷을 샀다며 저희 집에 들르셨고 저는 친정엄마가 온 김에 슬쩍 1층에 고깃집이 잘 되냐며 한번 물어봤어요. 고깃집? 너도 거기 알아? 안다기보다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가 낮에도 사람이 많고 저녁에도 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많대. 거기가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 아빠도 그래서 그 건물 매입하자고 한 거고 엄마는 그런 쪽은 잘 모르잖아. 근데 네 아빠가 그 고깃집 때문에 옆에 카페도 잘 되는 거고 편의점도 잘 되는 거라고 하더라. 아, 그럼 아빠는 계속 1층 고깃집이 상가에 있길 바라겠네. 그렇지. 그리고 그 사장님도 거기서 벌써 5년 넘게 해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고. 그래? 알겠어.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왜? 너 요즘 장사에 관심 있니? 아니, 나 말고 누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때까지는 시어머님이 그 고깃집 자리에 욕심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망할 시동생이 사업 타령을 하니 가게를 차려주고 싶었던 거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TV에 나오는 서민 가프처럼 한 방에 부자가 되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서민 가프라니 지나가는 길고양이가 야옹할 일이죠. 성실하기라나 끈기가 있기라나 뭐 하나 장점이 없는 시동생에게 장사는 그냥 돈지랄이나 다름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는 생각이 달랐죠.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계산이 빨라. 그래서 나도 내심 우리 애는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걸 하는 게 적성에 맞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 작은 거라도 차려주지. 그러질 못해서 애가 저렇게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 불쌍한 것.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다리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불쌍하기는커녕 한심한 놈이었고 그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으니 그냥 꾹 참고 있었죠. 그러자 당신은 또 그게 답답했는지 결국 당신 입으로 진짜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 친정에서 산 그 상가 건물 1층 고깃집 우리 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자. 이미 단골들이 많이 형성된 가게라서 시행착오할 것도 없잖아. 어머니,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꾸 그 가게 계약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전에 저희 엄마 오셨을 때 들어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 가게 내보낼 마음이 1도 없어 보였어요. 그 1층 고깃집 보고 그 건물 매입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도련님은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거 말고 어디든 취직해서 돈을 좀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을이 모으는 거지. 그동안 진 빚이랑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갚는 사람 따로 있나요? 자기 때문에 아버님이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무리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동생이라고 하지만 너 진짜 너무한다. 가만 보니까 너도 우리 모자를 무시하는 거구나? 왜? 돈 있는 집 딸이라 우리가 거지 깽깽이로 보이냐? 너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고 앞으로 사람 일 모르는 거다. 네가 그렇게 무시한 내 아들이 네 남편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시며 화를 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바람에 자던 애도 놀라서 울기 시작했는데 애가 저를 닮아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시고는 거칠게 현관문을 쾅 닫고 가버리셨죠. 그 뒤 저도 열받아서 전화고 문자고 씹었어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고 아랫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예전처럼 어머니 어머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철벽을 치자 자기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문자로 구구절절 애원하셨는데요. 내용은 뭐 저희 친정에 얘기 좀 잘해달라는 거였죠. 남보다야 사돈이 잘 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게 멀리 봤을 때 저도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순간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드렸죠.
아가.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그 고깃집이 나간다고 하면 어머님 거기 관리비랑 권리금 있으세요? 여쭤보진 않았지만 워낙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까지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그야 당연히 너네랑 네 남편, 누나네가 해줘야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나도 니들이 주는 월 100 없으면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인데 그마저도 그 망할 차 할부금으로 매달 내고 없어. 그것도 올려달라고 할 판인데 그 보증금이랑 권리금까지 나더러 해결하라고? 에이, 그건 아니지. 어머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형님이랑 저희 남편이 그러자고 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뿐인 동생이 저렇게 노는데 누나고 형이 그럼 가만히 있는단 말이냐? 막말로 친동생도 아니고 저희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왜? 네 아버지가 집 팔고 돈 마련한다고 했을 때 니들이 먼저 돈 내놓으려고 했잖아. 아니면 직장들도 좋은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면 되지. 뭐? 친동생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구나. 네, 그게 사실이잖아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도 모자랄 판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동생 도와주자고 빚까지 져요? 그건 아니죠. 어머님은 그러실 수 있으세요? 사람을 뭘로 보고? 당연히 나는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난 니들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그리고도 니들이 가족이야? 가족 타령 그만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어머님이 도련님을 가르쳐 주셔야죠.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도련님이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려도 그 나이면 어른인데 언제까지 애 취급하실 거예요?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으라고 하셔야죠. 됐다. 누가 너더러 내 아들 훈계질하래? 어차피 직업물도 아니면서 됐다. 내가 직접 니네 부모님한테 물어보마. 이참에 인사도 드릴 겸 잘 됐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직접 물어본다는 말에 찝찝했던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는데요. 뭐? 네 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찾아올지 전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괜찮아. 넌 아빠를 그렇게 보고도 몰라.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 이참에 잘 됐네.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근데 아빠, 우리 시어머니 좀 이상하긴 해. 상식 바뀐 사람이라 어떻게 틀지 모르거든. 알았어. 내가 그 가게 자리 안 준다는데 자기가 뭐 어쩔 건데. 이미 그 사장이랑 앞으로 계속 같이 윈윈하자고 계약도 끝났어. 그리고 다른 상가도 임차인 봐가면서 계약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저는 친정 아빠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다녀오고 이튿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고 친정 엄마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저희 친정 아빠가 일장 연설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자기는 사돈이라고 형편 봐줄 생각도 없고 괜히 가족끼리 엮이면 불편해질 수 있는데 사돈은 더하지 않겠냐며 당신은 딸인 제가 가게를 하고 싶다고 자기한테 말해도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하셨다는데 시어머님이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통쾌했어요. 보진 못했지만 시어머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 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건지 이번에도 저를 찾아와 찡찡거리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포기하시라고 최대한 인내심을 끌어와 좋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이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고깃집 제가 알아보니 월세만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거기에 관리비도 있고 도련님이 그것까지 감당하면서 장사는 애당초 무리였어요. 도련님이 배달만 해봤지 장사를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니네 친정 덕을 보려고 했던 거야. 요즘은 쥐구멍만한 가게도 월세가 몇백씩 나온다고 하니까 니네 친정 건물 들어가면 월세는 굳겠다고 생각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고깃집 들어갈 때도 자식들 돈으로 해결하고 들어가서도 월세 한 푼 내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정색을 해? 그럼 가족끼리 월세를 주고받아? 그것도 모양이 이상하지 않니? 나라면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 그걸 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어머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기적으로 구실 건데요? 진짜 어머님 같은 사람 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얘 말하는 뽐새 좀 봐. 지금 보니 네가 네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매정한 것까지 아주 판박이야. 그 상가에 가게가 몇인데 그 고깃집 월세 하나 안 받는다고 큰일 나니?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건물주가 무슨 신이야? 제 말이요. 어머님이야말로 욕심 좀 적당히 내세요. 어떤 누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게를 할 생각을 해요? 그것부터가 비정상적이잖아요. 누가 한 푼도 안 낸대. 관리비 정도는 낼 거야. 누굴 산거지로 하나? 산거지 맞죠. 그것도 아주 못돼 먹은 악질이고요. 세상에 어쩜 어머님은 미안함이라고는 1도 모르세요. 도련님 때문에 아버님은 살던 집을 팔았는데 어머니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거야 뭐 나는 그 집 팔자고 안 했어. 네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지.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지만 나도 그 집에 사는 건 좀 그랬지. 전부인이 살던 곳인데 내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니?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저는 뻔뻔하고 못돼 먹은 시어머니의 말에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시어머니고 뭐고 대판 싸웠는데요. 그때 남편이 외근 나갔다가 일찍 와서 이 사태를 모두 봤어요. 제가 그동안 골머리를 썩어도 남편이 새어머니와 동생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서 말을 제가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은 현장을 딱 걸려서 남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형님네까지 시댁에 들이닥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님은 당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식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자책하시며 시어머니에게 이혼하자고 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혼을 하냐며 못한다고 버텼고 형님이 나서서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다음 달부터 드리던 돈은 이제 없는 줄 아시고요. 재승이 때문에 날린 집이랑 차랑 법으로 청구할 거예요. 아줌마가 그러셨죠? 돈 주면 저희 아빠를 위해서 쓰겠다고. 근데 아줌마는 그 돈을 저희 아빠를 위해 쓰신 적이 없잖아요. 제가 몰라서 참았는 줄 아세요? 저희 아빠 보고 참았던 거예요. 뭐야? 아줌마? 그럼 아줌마가 아줌마지 뭔데요? 저는 처음부터 아줌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 제가 하도 찝찝해서 알아보니까 사기랑 폭행으로 전과도 있대요. 세상에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개망나니로 키웁니까? 뭐? 개망나니? 너 말 다 했어? 시끄러워. 당신이 순수하게 합의이혼하지 않으면 난 소송을 하더라도 당신이랑 안 살 거니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애들한테 함부로 하기만 해. 그땐 아주 당신 아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줄 알아. 알겠어?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게 안쓰러워서 같이 살자고 했더니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웃겨? 그러는 당신은 언제 우리 재승이 따뜻하게 품어줘 봤어? 아버지 노릇 해봤냐고.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재혼을 했는데 그래도 내 아들한테 좋은 아버지라도 돼줄 것 같아서 다 늙어 빠진 당신이랑 살려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 모자한테 뭘 해줬는데? 아, 집 팔아서 빚 갚아준 거? 그럼 나 같은 영계랑 사는데 그 정도도 안 할 줄 알았어? 영계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는 세수할 때 거울 안 봐요? 아줌마는 딱 60만 원 배 나온 아줌마예요. 아줌마는 아줌마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미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줌마를 보니 왜 전 남편한테 이혼당했는지 알 것 같네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막말이야. 그런 말 할 거면 돈이나 내놓고 해. 돈도 안 내놓는 게 무슨 형나불행이라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왜? 넌 돈이라면 네 엄마도 팔 거냐? 순 양아치 같은 새끼. 좋은 말 할 때 네 엄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나도 너 가만 안 둬. 그날은 모든 식구들이 말릴 사람도 없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자식들과 상의한 끝에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여자한테 받을 게 많았으니까요. 물론 쥐뿔도 없어서 받아낼 것도 없었지만 제대로 이번 기회에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미 시어머님이 재혼 후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아들 사고친 것까지 시아버님과 저희 남매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점이 유책 사유로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황당했는데 형님네와 저희 부부가
매달 준 100만 원에도 일부는 또 자기 비상금으로 열심히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알뜰하다고 해야 하나? 자기 아들이 해먹은 착각 때문에 아주 많은 돈이 모인 건 아니었지만 그 돈에서 자기 비상금까지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물론 그 돈은 통장 압류가 되면서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돈은 도로 저희들에게 토해내라고 판사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 분할의 의무도 없었고 집까지 팔아 해결한 빚도 모두 다시 돌려주라는 주문과 함께 시아버님은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으니 소송하지 않고 합의 이혼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군요. 물론 그 돈을 다 받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만 봐달라고 비는 그 뻔뻔했던 모자를 보니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짜증과 분노가 어느 정도는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시아버님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말수가 더 사라지셨는데 나중엔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부와 형님은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아마도 시아버님은 저희를 보기가 미안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형님에게 시아버님께 시간을 드리자고 했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힘드시기보다 시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대신 명절에는 꼭 식구들 모두 모여 시간을 보내자고 약속했는데 그러자 형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시아버님은 당신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저희는 추석과 설이면 시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명절 연휴를 모두 보내고 옵니다. 저야 친정이 가까이 있고 형제도 있다 보니 명절 연휴쯤은 그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미안했는지 저희 친정에 더 잘하려고 하는데 이래저래 나쁜 것이 없죠. 거기에 요즘은 상가 관리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많이 바빠지셨는데 남편이 시간 날 때면 저희 부모님을 도우러 다니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누가 그러는데 결혼을 하면 각자 자기 집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반대로 챙기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저도 제 동생보다 형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시아버님이 아빠처럼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우리 가족 별 탈 없이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천벌받아 마땅한 모자들이 제대로 고생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서 빨리 저희에게 줄 돈을 모두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지긋지긋한 연도 끊어질 테니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저런 이상한 사람이 꼬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 그런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동시에 나란 사람도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돈을 떠나서 저런 호진 인간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더욱 나이가 들었을 때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건 돈으로도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점을 오늘도 명심하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